일하는 수학 우리 동아 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음, 가장 자신이 기억에 남았던 부분을 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음, 일단 저는 그 말로만 듣던 미분과 적분을 이 책에서 그 정의한 그런 내용을 거의 처음 봤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뭘 하는지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사실 뭐 미분, 적분, 그다음에 벡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배웠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지 아니면 제가 이제 문과 출신이라서 아마 제가 그걸 배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미분과 적분과 벡터 이런 것들이 뭔지 확실히 뭐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뭔지 대충의 감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았었고 이 책에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편의점 사장님이 그 재고 관리를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것들이 수학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형 계획 문제라고 그 얘기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PERD법 주부들이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어떻게 이제 잘 배분할 것인지 어떤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뭐 예주나 동아가 학생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공부 계획을 세운다던가 이런 거 할 때도 결국은 이러한 수학이 적용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수를 보통 이제 연산, 뭐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정도나 도형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수학의 영역이 상당히 더 넓은 그런 부분이구나.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다음으로 어,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고 이 수학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순간이 든 그 상황이 언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가게 같은 데 지나가면 이제 몇 퍼센트 세일 막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는데 제가 확 솔직히 말해서 확률 계산을 잘 못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퍼센트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수학이 필요하긴 하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예준님 또 할 수 있겠네. 예준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살아가면서 뭐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뭐 공식 나오고 이런 수학은 그렇게까지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저거의 사칙연산 같은 산수는 사람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주식 투자를 간간히 하는데 그 주식 투자할 때 그러니까 뭐 그 이익률,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익을 보는 설정이 가장 그 뭐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나. 그러니까는 너무 빨리 팔면 그러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익을 못 봐가지고 이익을 조금밖에 못 보니까 손해고 반대로 또 그렇다고 그 너무 그 큰 이익을 기다리다가는 그 점에 도달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꾸 그 빈도수라는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작게 여러 번 이익을 얻는 게 더 큰지 크게 한 번 이익을 얻는 게 더 큰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보고서 그거를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그 최적의 어떤 그런 투자의 어떤 그런 방법들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내고 싶은데 가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 쉽게 그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일일이 막그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이 수학을 잘 해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잘 처리를 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이 갖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어, 동아? 읽어보니까. 설명을 위주로 뭔가 책이 음, 하나씩 예시를 앞에 들면서 음, 이렇게 처음에 뭔가 흥미롭게 시작을 하다가 뒤에 막 수학에 관한 공식이 나오고 음, 막 수학을 소개해요. 음. 자, 그렇지.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갖는 그런 부분이 커다랗게 쌤 보기에는 세 가지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일반 수학 그 책이 있을 수 있는데, 요 부분이 아이디어가 뭐야? 이 책의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로 이 책이 기획된 거야? 일상소 일상생활? 그 일할 일상생활 중에서 특별히 뭐? 일할 때 쓰는 제목이 일하는 수학이잖아. 일하는 수학이다 보니까 일단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어. 우리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직업 현장을 소개하고 있는 점이 그냥 일반 일상생활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직업의 세계. 그래서 제 1교시에는 어떤 직업이 나왔어? 원이요. 응? 아니 미용사?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가 그 파마를 하는데 이런 원주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러면 더 이제 잘할 거다. 그 선생님이 그래서 의문이 들었어. 혹시 여러분들 이 부분 읽으면서 의문이 안 들었어, 동아야? 네, 들었어요. 의문이 들었어.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원을 그 미용사가 하면서 생각을 할 그렇지. 미용사가 과연 원주율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헤어 디자이너 뭐 이거 할 때 그 뭐야 선생님이 뭐 파마를 대학 때인가 한번 해봐서 저기 하는데 그 롯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그 분홍색 이렇게 된 거 있지. 그 네. 많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게 사이즈가 다른가 보지? 그다음에 뭐 얼만큼 필요한지, 그다음에 뭐 이제 아까 뭐 동화가 이제 약하다는 그 비율, 그 파마약이나 뭐 중성제 이 비율을 어떻게 섞느냐, 그다음에 이 머릿결이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다 달라지는 데인데 거기에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저자의 주장은.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이제 그 원주율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동화가 가졌던 의문처럼 과연 미용사들이 정말 원주율을 알고 그런 계산을 해가면서 할 건가? 아니면 사실 선생님이 지금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를 좀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미용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 중에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수가 뭐 하기 싫어서 예. 수학 공부하기 싫어서 나 수학 공부 싫어. 난 손기술이 뛰어나. 난 눈썰미가 난 뛰어나. 난 감각이 뛰어나.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를 하는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거든. 음, 그렇다면 과연 이 수학 공식을 모른다고 그 사람들이 헤어 디자이너를 과연 뭐 하냐? 못 할 거냐? 그냥 이른바 도제라고 해요, 도제. 감에 의해서 그 전 사람들이 이 정도면 어떻게 하면 되더라. 이 정도면 어떻게 하면 되더라라고 배우는 거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쌤이 괜히 그 어깃장 놓는 거야. 그래서 그럼 또 하나는 이런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온주를 모르면 뭘 하면 안 되겠다?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자기 온주일 뭐 이런 거 저기 하면 헤어 디자이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직업을 보면서 내가 혹시 그 분야에 관심이 없으면 그 직업은 뭐 하는 걸로? 피해가는 걸로. 음, 피하는 걸로. 뭐 그렇게도 이제 그 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물론 이 책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 다양한 그런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2교시에는 차례 보면 돼, 차례. 피우, 피우, POS? 편의점. 편의점 운영하시는 편의점 사장님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포스지, 포스. 그 네. 기계를 포스라고 그래. 그 너네 왜 그 편의점 갔을 때 그 찍잖아. 네. 저기 그 바코드 이렇게 찍잖아. 그러니까 그게 포스에 그 입력된다고 그러거든. 그거를 그 시스템을. 그래서 포스에 네. 입력된다고 그러는데 그 편의점 점장. 실제로 그래서 편의점마다
그 매출이 많이 다른 거 알아? 아니요. 편의점마다 실제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 그 가장 큰 이유는 뭘까? 편의점마다 매출이 가장 큰 이유. 음, 가장 큰 이유. 입- 브랜드? 입지. 있지. 입지가 뭐야? 장소? 장소. 즉, 편의점이 잘 되려면 어떤 곳이어야 돼? 장소가 좋은, 사람이 많이 드는 그렇지.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 유동 고객이 많은 곳들. 그런 곳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편의점하기에 좋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 어, 음, 뭐 그런 식으로 입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하루 매출이 뭐 수백만 원 뭐 이럴 정도로 아주 커. 반면에 뭐 한적한 주택가에 있다거나 뭐 외진 곳에 있다거나 그런 곳은 아무래도 그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입지가 사실은 가장 큰 조건들 중에 하나고, 근데 사실 입지 좋은 곳은 또 어떤 문제가 있어? 음, 장소가 좋은 곳은 당연히 뭐가 비싸? 감각. 땅값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사는데 많은 비용을 들거나 아니면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많이 낸다는 거지. 그럼 사실 거기에도 수학이 필요해. 나는 임대료를 많이 내고 대신 손님들이 많이 와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을 하는 게 더 뭐냐? 이익이냐? 음, 아니면 임대료를 좀 뭐한 곳? 싼 곳에 가서 손님이 좀 적더라도 그곳이 더 이익이냐? 그 부분도 역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수학.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야. 수학적 계산이. 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요즘에 대전 지역에 대전 지역인데 전국 뉴스에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알아? 대전, 대전하면 사람들이 뭐만 생각한대? 광심당. 성심당. 근데 성심당이 요즘에 그 이슈의 중심이 되는 거 알아, 혹시? 네, 무슨 문제? 무슨, 관리? 음, 심사 통과를 못했다고, 뭘 못했다고? 무슨 심사인가 그거 통과를 못했다고 들었어요. 아, 대전 성심당이 그 성심당 본점 말고 대전역에도 성심당이 있어. 봤어? 대전역에 있는 거 성심당? 네, 아, 거기가 그 코레일이 대전역 주인인데 그 코레일로부터 그 임대해서 거기를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이제 임대 그 계약 기간이 끝났어. 근데 음, 그동안은 아마 1억 정도를 내고 있었나 봐. 임대료를. 근데 그거를 4억인가? 얼마로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만 딱 들었을 때 누가 나쁜 놈이야? 어? 우리, 임대료가 1억이었는데 4억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누가 나빠? 어? 우리, 코레일이 나쁜 거 아니냐? 철도청이 나쁜 거 아니냐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비난이 막 이렇게 쏟아졌어. 어? 근데 나중에 사정을 듣고 보니까 코레일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임대료를 1억에서 4억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백화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 하나는 그냥 무조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평당 얼마를 받는 방식, 돈을. 또 하나의 방식은 너네들이 그 돈을 안 받고 너네들이 매출,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을 팔면 그중에 뭐 20%, 20만 원을 내라. 음, 뭐 500만 원을 팔면 20%이면 뭐 100만 원을 내라. 이런 식으로 매출액 대비 퍼센티지를 임대료로 가져가는 그런 계약 방식이 있는 거야. 음, 근데 그 대연역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야. 원래는 17%, 그 17%를 그 임대 수수료로 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거에 맞춰서 들어간 거겠지. 근데 성심당이 너무 장사가 뭐해? 네, 잘 된 거야.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 퍼센티지로 치면은 지금 금액보다 훨씬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심당만 뭐 해주면 깎아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또 뭐가 안 맞아?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성심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임대료를 그럼 얼마를 내야 어, 자기들의 이익도 가져가고 또 빵값도 올리지 않고 뭐 그럴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안에 복잡한 계산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수학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그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이 그 편의점 점장의 능력은 재고 관리를 제대로 잘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그 잘 팔릴 물건을 미리 잘 뭐하고 집중 배치해서 사가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편의점에서 골머리 썩는 거 제일 그 점장이 잘 판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 음, 수량? 도시락. 음, 첫 도시락이랑 번째로 찾은 샌드위치. 곳은 전민동에 있는 역전 할머니 맥주입니다. 왜냐? 여기는 어떠세요? 시리가 음, 첫 그, 번째로 찾은 곳은 전민동에 있는 역전 할머니 맥주입니다. 예주, 여기는 어떤가요? 예주의 음, 성향을 알 수 있는데, 시리가 음, 왜 역전 할머니 맥주를 알려주겠어? 아니, 아빠 거예요, 아빠 거. 아빠 거야. 자, 뭔 얘기하다 말았지? 아, 샌드위치. 그 다음에 도시락. 이런 게 왜 문제야? 김밥. 잘 상해서. 이거는 유통기한이 24시간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아,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내가 도시락을 10개를 들여놨어. 근데 그 도시락이 뭐 하면? 안 그러면 팔리면, 안 그거 다 팔리고, 뭐야? 손실체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도시락을 3개 들여놨어. 근데 그날 도시락을 찾은 손님이 8명이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수량 부족. 수량 부족으로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없는데 이익을 못 얻는 것도 문제지만 그 손님들 입장에서 여기 와봤더니 뭐 하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럼 그 편의점을 안 와요. 신뢰가 안 떨어질 거 가도. 아니야. 다른 편의점 갈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관리를 얼마나 제대로 잘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지. 그 가게를 운영하는. 그래서 뭐 배치를, 그다음에 이제 손님들 눈에 잘 띄게 어디다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걸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지. 보여야 산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배치해야 사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의점 점장의 어떤 그런 능력인데 그거를 그냥 감으로 하지 아니하고 뭘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럼 그 음, 데이터를 해석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도 결국 뭐와 관련돼 있다는 거야? 와, 수학과 관련돼 있다는 거야. 자, 3교시는 뭐 나왔어? 홍유씨는, 직업이 뭐 나왔어? 주고. 주부, 전업주부. 네. 전업주부와 수학이 관계가 있다는 거야. 하하, 자, 책을 안 읽은 예주, 이해가 가? 네, 전업주부와 수학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동아 어떤 관계가 있나 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이게 무슨 파스타 음, 순서인가요? 그 무슨 음.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어, 이게? 왜? 아니, 처음 보는 아, 용어라서. 쌤도 근데 뭐 파스타를 출,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파스타를 만들려면 쉽게 말해서 면도 끓여야 되고 면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른 거 소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잖아. 근데 네, 이것들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그 최적의 시간에 그다음에 뭐 면을 너무 빨리 만들어 놓으면 면이 막 불어가지고 뭐 맛이 없고 이럴 거 아니야. 또 뭐 네, 다른 게 뭐 식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럴 때 이거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이럴 수 있잖아. 동시에 가능한 일 있잖아. 예를 들면 뭐 냄비에 뭘 올려놓고 그 동안에 뭐 이렇게 재료를 썬다던가 이건 동시에 가능한 거잖아.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뭐 할 거냐? 세울 거냐? 이런 것들을 그동안 우리는 그냥 감으로 알아서 했는데 이걸 감으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지금 이게 PERT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 공정을 나눈 다음에 그 공정에 따라서 그 배치 순서의 흐름도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것들 이것들도 결국은 수학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가 예를 들면 집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해야 되고 아이 숙제도 봐줘야 되고 한 번에 할 일이 여러 가지잖아. 그때 그 여러 가지를 어떻게 잘 그 순서 배치를 해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건가? 그건 어떻게 보면 예주나 동화한테도 적용되는 문제지. 왜? 음, 집에, 어, 너네들도 할 일 많잖아. 네, 예주나 동화 너네들도 여기 독서실에 책도 읽어야 되지, 뭐 영화관 숙제도 해야 되지, 친구랑 놀기도 해야 되지, 너네 뭐 모두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과업을 어떠한 순서를 배치해서 어? 그 일들을 할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했을 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3교시인 거지. 4교시는 사교시는 파티시에, 파티시에가 어떤 직업인지 혹시 알아? 예, 어떤 직업이야? 그, 빵 만드는 그 과자 제과 그쪽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 파티시에 같은 경우에 그 뭐야? 제과 이런 제빵 뭐 이런 거 하는데 어떤 품목을 얼만큼 만들 거냐. 그리고 그 가격을 얼마에 팔 거냐. 그럴 때, 가장 그 이익이 되는 게 뭐냐. 아까 그 성심당 얘기했는데, 성심당의 요즘에 그 히트치는 상품들 중에 원래 전통적으로 히트쳤던 거는 그거였지. 보문산네요. 보문산 메아리, 그렇지. 보문산 메아리 있고, 원래 제일 유명한 게 그 튀김 소보루? 네, 네. 근데 요즘에 그 성심당의 가장 핫한 상품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그 딸기 시루? 뭐 딸기 케이크 딸기 이런 거. 케이크, 그렇지. 딸기 케이크. 그다음에 그래요? 요즘엔 또 뭐라더라? 딸기 케이크 말고 또 요즘에 무슨 그런 또 과일 갖고 뭐 딸기철 아니라서 요즘에 뭐 만드는데 그게 엄청나게 저기가 뛰어나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가격 대비 너무 이렇게 만족도가 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게 되게 히트 상품인데 어쨌든 그 성심당 가격 같은 경우에도 그걸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그걸 얼마의 그 가격을 만들 건가. 그다음에 얼마만큼 만들 건가. 근데 이제 그거가 많이 팔리면 또 반대로 다른 빵이 동반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거 많이 팔리고 다른 게 안 팔릴 수도 있잖아. 네. 그럴 때 그런 관계를 어떻게 그 조정을 잘 해갈 것인 건가?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선형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수학의 분야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아까 말했듯이 감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5교시는 어르신 킬트. 퀼트 알아, 예주야? 아니요. 퀼트 몰라? 동화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 퀼트 그 공예라고 그러나? 네, 그 바느질? 그렇지. 조각보나 뭐 첨보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퀼트 한다 그러지. 예주야. 네, 알아, 이제? 뭔지 이런 거 만드는 알겠어요. 거. 어? 뭔지 알겠어요. 아, 그래서 퀼트 공예,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게 퀼트 공예란 음, 말이야. 이런 퀼트 공예가 뭐랑 관계 있다는 거야? 수학, 응? 그 수학 중에서도. 그, 도형의 이동 아, 확대 축소. 도형의 이동과 확대와 축소에 따라서 그러한 이런 퀼트 공예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무늬의 배치라던가 이런 거를 할 때 결국 이것들이 도형의 이동, 확대, 축소를 기본으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다라고 그 역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6교시는 6교시는, 과에서. 네, 치과 의사가 치과 의사. 치과 의사가 나오면서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CT 찍는다라는 말 들어봤어? 네. 네, 엑스레이 찍는다, CT 찍는다. 그러면서 이제 엑스레이와 CT의 차이에 대해서 이 책에서 좀 설명을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에 가면 옛날에는 치과에 가면 이렇게 가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었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 입에다 뭐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바로 막 이렇게 뭐 찍는 CT 찍는 걸로 요즘에는 그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뭐팔 같은 거 부러졌을 때 옛날에 엑스레이를 찍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CT 촬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동아 엑스레이와 CT의 차이를 뭐라고 설명했어 지금? 엑스레이는 그 쏘는 거고, 엑스레이는 쏘는 거고 CT는 CT는 여러 개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 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음, 한, 우리 그, 아,
X선이 딱 하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 사진 찍는다 그러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그치 한 장을 찍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면 평면도형, 음, 평면도형이라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CT 같은 경우는 여러 방면에서 수많은 사진을 찍는 거야. 그 수많은 사진을 찍은 걸 바탕으로 그걸 뭐야? 입체 그 수학적인 그 계산에 의해서 그걸 입체로 구현하는 거. 그걸 이제 C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면 하나로 보는 것보다는 입체적으로 보는 것들이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7교시는 실교시 건축가. 건축가, 건축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 건축가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야? 수학은,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다음에 제곱근. 피타고라스 정리 학교에서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를 배웠어요. 배웠고, 학교에서? 네. 예준. 학교에서도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어. 그래서 이제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라는 것과 그 제곱근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그 지탱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분에서 그런 하중을 어떻게 잘 견뎌내는 건가?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야, 계산이. 그런 수학적 계산들. 그래서 특히 이제 건축가, 또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수학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지진, 그 내진 설계할 때도 그런 수학적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아주 그큰 고층 그 빌딩 같은 거 지을 때 위에 보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알아? 흔들리고 있는 거 알아? 그 고층 빌딩이 그 일부러 흔들리게 지는 거야. 그래야 이게 부러지지 않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설정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다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교시는 파일럿 파일럿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그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이요.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파일럿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파일럿이 이제 이른바 삼각함수를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쌤도 뭐 사인, 코사인, 뭐 삼각함수 막 배웠던 거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인, 코사인 그 기억이 어선풀이 나는데 하나도 지금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웠다라는 것만 기억이 나는 그런 부분을 쓰였는데 여기 책 83쪽 잠깐 봐볼까? 자, 책 83쪽 보면 우리가 비행기가 나는 데 있어서 그 작용하는 힘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공위, 그 무슨 힘 양력, 때문에 난다고 생각해, 보통? 양력, 양력, 그렇지, 양력. 양력 때문에 보통 이제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행기가 근데 그 양력만 계산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에 비행기가 받는 힘이 뭐뭐라는 거야? 중력, 중력도 있고 추력, 항력. 추력도 있고 항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뭐야 그 선회할 때 이렇게 선회할 때 그 옆으로 돌 때 이럴 때는 그 외에도 또 뭐가 필요하냐면 84 쪽에 보니까 뭐가 필요해? 음, 무심력, 원심력. 구심력도 필요하고 원심력도 계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 외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바깥에서 그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바람의 영향까지도 이렇게 계산을 해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계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삼각함수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옛날 비행기는 정말 그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옆에 같이 타졌어. 비행기에 지금은 그 조종 기사 뭐야, 기장하고 뭐 부기장 정도 한 두 사람 정도가 운행을 하거든. 근데 옛날에는 그 비행기 앞에 그 비행기 운행을 탄 사람들이 네 다섯 명 여섯 명이 탄 거야. 음, 그 사람들이 다 역할을 맡아가지고 막 계산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 요즘에는 이른바 자동 항법 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굳이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지. 나중에는 이제 지금도 이제 이른바 드론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른바 오토 자율 비행
이것도 이제 가능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그 사람의 손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교시는 교시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그러한 직업이고 뭐가 나와? 수학은 기술법, 기술법. 기술법이 뭔지 혹시 알아? 그 진법 아? 그 그 동아 그 뭐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 뭐라고 한번 말해봐. 뭐라고 했어 기술법이? 이진법. 그렇지. 진법이 진법. 기술법 음,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게 몇 진법? 십진법. 십진법, 십진법. 왜 우리가 십진법을 쓴다고 가장 유력한 학설이 뭐야? 십진법이 제일 어. 쉬워서. 그러니까 왜 쉽냐고 동아야. 예주가 아, 지금 보여주잖아. 곱하기 10. 손가락이 10개라서. 아, 손가락. 손가락이 10개라서 십진법을 쓰는 거 아니냐가 이제 제일 유력한 학설이야. 제일 유력한 학설. 근데 다른 거 쓸 수 있는데. 시계 같은 경우 우리가 몇 진법이야? 이게 십이진, 에? 어? 시계. 아, 시간. 십이진법, 12진법? 물론 뭐 20. 12시간은 12진법이지만 예? 시간은 60진법. 오. 왜? 왜 아, 60진법이야? 60초, 60초가 60분, 모여서 1분, 60분이 모여서 1시간. 그래서 우리가 보통 60진법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그 컴퓨터가 몇 진법에 의해서 음, 이진법. 이진법, 이진법에 의해서 컴퓨터가 작용되고 있는데 왜 이 컴퓨터가 이진법에 의해서 작용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91쪽에 설명하고 있어. 91쪽 책. 거기 한번 읽어볼까? 동아? 96쪽이요. 91쪽, 1쪽. 1쪽. 91쪽. 만약 컴퓨터의 세계에서 십진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전기 신호로 표현해야 한다. 10개의 숫자를 판별하는 구조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십진법을 사용해 계산하려고 하면 이진법을 사용할 때에 비해 전자회로의 설계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많이 복잡해. 회로의 설계가 복잡해서, 십진법을 하면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저 설계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진법을 사용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선생님이 알고 있기에 이진법을 사용한 이유는 90쪽에서 90쪽. 90쪽에 다섯째 줄. 거기 예주 책 있으면 읽어볼까? 이진법에는. 이진법에서는 0과 1의 숫자만을 사용하므로 금방 자리가 올라간다.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전기의 온과 오프를 나타내는데 두 숫자만을 사용하는 이진법이 안성맞춤이다. 아, 그러니까 전기가 결국 뭐야? 온과 오프.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음, 두 개로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진법이 사용됐다라고 쌤은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91쪽에 아까 동화 이런 부분에 이진법이 오히려 더 이런 설계 이런 부분을 전자회로 설계에 있어서 더 간단하고 십진법이었으면 훨씬 더 복잡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들어보니까 말이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IP 주소라는 거를 에 대해서 어떻게 할당받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여기 뭐야 기술법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그런 기술법을 잘 알아야 된다 해서 연결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 그다음에 10교시는 교시는 부동산 중개, 수의산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부동산. 응? 왜 그, 이름이 부동산인지 알아? 음, 부동산의 부동산님의 반대말은 부동산명은 부동산의 반대말은 동산, 동산. 뭐가 동산이고 뭐가 부동산이야? 부동산은 어, 움직이지 않는 재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동사는 움직이는 재산. 뭐가 움직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 동사는 그럼 뭐가 있을 것 같아? 땅, 땅? 땅이 동산이야? 에? 움직여? 집, 집이 움직여? 아주 음, 요즘 뭐 이동주택도 아, 있으니까. 동산으로요? 동산. 동산, 먹을 거. 먹을 거. 너 먹을 것도 돈, 재산이구나, 동화는. 자, 동산 대표적인 게 귀금속.
뭐 보석, 뭐 반지, 뭐 이런 거, 보석 반지라던가 뭐 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동산. 쉽게 말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면 요즘에는 저기도 유행이지. 미술품. 미술품에 음, 투자하는 거 알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동사 아니야. 움직이는 거. 명품 가방 이런 것도 동사 아니야. 귀중품 이런 것들이. 반면에 부동산은 뭐 하지 않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움직이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아까 예주가 말했던 땅과 집 집.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인 또는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직업에서 수학은 뭘 얘기하고 있어? 수열. 수열 얘기하고 있어. 근데 사실 부동산 중개인하고 수열은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하고 수열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 수열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누가 관계 있을까? 동아야. 음, 음, 은행 직원, 은행 직원. 어, 그래서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 어떤 사람이 집을 샀어. 그거 뭐 축하해. 어우,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 집을 사다니. 막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아유, 이름은 제 거지만요. 사실은 거실만 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은행 거예요. 뭐 그런 말 음, 들어봤어? 음, 못 들어봤어? 네. 그런 얘기 하는 거? 이 저기 안방만 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은행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대충 대출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기가 이게 5억짜리 집인데 내 돈은 1억이고 4억을 대출 받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5분의 4는 자기 게 아니라 뭐야? 은행 거라는 거야. 5분의 1만 자기 거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제 이 대출금을 다 뭐야? 갚아야. 그래야 이제 온전히 자기 게 되겠지.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근데 그 대출을 받을 때 뭘래? 음, 네, 이자를 내죠, 이자를. 진짜. 이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내는데 그 이자가 달리, 단리, 단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야? 복리라는 게 있어. 들어봤어? 단리하고 복리? 네. 어떤 차이가 있어, 동안? 근데 이름만 들어봤어요. 이름만 들어봤어. 단리는 이런 거야. 내가 100만 원을 뭐 저축을 해서 빌렸어. 그 달리는 100만 원 다음에 그래서 이자가 만약에 뭐 10%라고 생각해봐. 10만 원이 붙었어. 그 100만 원에 10만 원 이자였잖아. 근데 그 다음에도 그냥 100만 원에 10만 원. 그 다음에도 100만 원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원리금과 이자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계산되는 게 달리야, 달리. 단리, 단리. 단수, 이자. 단리. 근데 복리는 내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10만 원이 붙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0만 원 플러스 10만 원. 110만 원에 대해서 내야 돼. 그럼 얼마가 돼? 11만 원이 돼. 그 다음에는 110만 원에다가 11만 원 더 붙어 121만 원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어. 그러면 12만 천 원. 그런 식으로 이자가 붙으면 복리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달리냐 복리냐. 우리가 이건 사실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할 때도 은행에 예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 단위로 주는 은행이 있고 복리로 계산해서 주는 은행이 있어.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 대출할 때 이자만 갚을 거냐. 아니면 원리금 상환한다라는 게 있는데 내가 1억을 빌렸을 때 이자만 이렇게 갚아가는 방식이 있고 이자와 그 1억에서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 갚기로 했어. 그럼 100만 원 플러스 이자까지 같이 갚아야 돼. 근데 이제 그 대신 좋은 점은 처음에 1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됐었는데 그 다음에는 9,9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지. 그 다음에는 9,8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그 전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를 갚는 게 좀 뭐해져? 그 나중에는 좀 이자가 좀 줄어들어 갚을 이자가. 대신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돈이 많은 게 단점이에요. 반면에 원리금 상환을 안 하고 그냥 이자만 내면 부담이 적지. 이자만 내니까. 대신 나중에 한꺼번에 그 전체 금액을 또 뭐 해야 돼?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은행마다 그 대출 조건이 다 뭐 하다는 거야? 다른,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뭐 해야 돼? 비교해 봐야 돼. 그다음에 예주가 지금 당장 돈을 얼마나 갖고 있나? 그 내주가 지금 그 월급을 얼마를 받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자만 갚는 게 낫나? 아니면 원리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나는 게 낫나? 이러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뭐다?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수열. 수열에서 여기 보면 뭐 등비 수열이니 등차 수열이니 이런 수열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시는 주택을 살 때, 근데 주택만 그런 거 아니야. 너네 그 저기 뭐야 자동차 살 때도 자동차를 목돈을 내고 한 번에 다 사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다 뭘로 사? 그거 할부. 할 할부라고 해갖고 뭐 24개월 할부, 뭐 36개월 할부해서 그 자동차를 할부를 나눠서 내. 근데 할부를 나눠서 내니까 지금 이 자동차가 뭐 5천만 원짜리 자동차야. 또 5천만 원 목돈에 한 번에 못 사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내면 돼요. 그 부담이 적잖아. 근데 문제는 할부로 내는데 거기는 또 뭐가 다 포함돼? 이자. 진짜 이자가 포함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그 자동차에서 할부로 사는 게 더 나으냐? 아니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5천만 원을 내고 은행에다 이자를 내는 게 낫냐? 아니면 내가 목돈이 있어서 그 목돈으로 내가 그걸 한꺼번에 그냥 사는 게 낫냐? 아니면 내가 그 목돈은 다른 데 투자하고 은행에서는 그 자동차는 할부로 사는 게 낫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도 다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수학적 계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또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뭐 슈퍼리치 뭐 그 해피리치 뭐 이런 거 했는데 너네가 인생 설계를 하는데 내가 돈을 얼마만큼 쓸 거냐? 그러면 내가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얼마만큼이 되느냐? 그러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라는 게 나오잖아.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뭐 쉽게 생각해서 지금 동화가 몇 살이야? 16살이요. 16살이야. 16살이야. 동화가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앞으로 이제 몇 년 살아야 돼? 어, 저, 한 저는, 84년, 85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85년을 살아야 되는데, 동화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돈이 있으면 그 살 것 같아. 좀 넉넉하게. 대략 잡으면. 한 달에요. 한 달에. 동화가 어느 집 얻어서 동화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대략. 100만 원? 100만 원. 야, 동화가 나중에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살려면 아주 최고로 검소한 삶. 검소한 삶을 살면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살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근데 어쨌든 100만 원 갖고 살 수는 있어. 아주 검소한 삶을 살면. 그럼 어쨌든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 1년에 1200만 원. 곱하기 85년. 1200만 원 곱하기 85년 하면은 거의 뭐야. 8억 5천에다가, 거의 한 10억 정도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동화가 하는 게 이제 10억이 필요하다. 10억만 있으면 된다. 그 계산이 맞는 계산이니까 틀린 계산이니까. 틀려요. 왜 틀려? 무슨 갑자기 딴 일이 생길 수도 물론 딴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돌발일 수도 있어. 또, 값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100만 원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똑같은 100만 원일 거냐. 라는 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동아가 그 10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지금 누구로부터 받았어. 그래서 야, 내가 10억 있으면 내가 이 돈 갖고 내가 쪼개서 살면은 내가 살겠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 인플레이션이 문제되지 않아? 뭐 이렇게 되면 10억 갖고 못 살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10억이 그냥 10억으로 있는 게 아니라 10억을 은행에 넣어두면 뭐가 나와? 이자. 이자가 나오잖아. 지금 여러분이 1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에 이자가 4천만 원 정도 나와. 음, 그럼 사실은 동화는 1년에 10억 있으면 뭐야? 100만 원, 한 달에 1200만 원 있으면 오히려 쓰고도 뭐해? 오히려 예금을 계속하면 오히려 남아. 오히려 100만 원씩만 쓴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10억이 없다는 게 문제지. 그럼 지금 내가 이제 앞으로 뭐야? 그걸 벌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100만 원씩 써가면서 얼마를 벌어야 저축을 하고 내가 나중에 더 이상 일을 못 했을 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그 100만 원씩 쓰려고 하면 결국은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재무 설계라고 그러는데 인생 재무 설계들 이런 거 할 때도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음,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 동화가 뭐
겁먹었다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 책은 좀 쉽게 설명 나온 거 아닌가? 자, 네. 10교시에는 수산기술자, 수산기술자가 나오고 뭐에도 나온다는 거야? 미분. 미분, 미분에도 나와. 선생님도 사실은 미분 적분 뭐 얘기를 많이 들었고 뭐 미분 적분 때문에 애들이 뭐 수학을 포기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책은 미분 적분에 대해서 그나마 어떻게 기본 개념 뭐 나중에 이제 공부를 깊이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본 개념은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 않았나라고 싶은데 여기 111쪽 보겠습니다. 111쪽. 자동차를 갖고 이제 비유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여러분이 달리는데 늘 일정한 속도로 달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동차 달리다가 차량 정체되면 속도가 뭐 해주고? 늦어지기도 하고, 신호등 앞에는 아예 자동차가 멈추기도 하고, 또 뭐, 차가 길이 뻥 뚫려서 막 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 실제로는 신호대기나 정체등이 있으므로 속도는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가 정비례하는 왼쪽 그래프가 아니라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모양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니?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미분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어느 특정한 시각의 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특정한 시각의 속도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112쪽. 얘 보면 40분 지점의 속도를 알고 싶다고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40분 부근, 즉 30분부터 50분 그 사이를 평균 내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40분을 기준해서 몇 분부터 몇 분? 39분에서 41분. 그 사이를 평균 내면 보다 더 정확한 40분의 그 속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와우. 이해가? 네. 그래서 그 미분이라는 것은 결국 그 뭐야 어느 특정한 지점의 속력을 그 특정한 지점의 숫자를 계산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들. 그것들이 이제 뭘로 만든 것들? 공식으로 만든 것들이 미분 계수의 정의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럼 왜 수산업자가 나왔냐? 장어라던가 아니면 참당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바다에서 잡잖아. 그 바다에서 잡는데 그, 바다에서 잡는 그 포획량이 매해마다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어떤 그런 그 자료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앞으로 그 시점에 대해서 그것들을 뭐 할 수 있다? 예측해 갈 수 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뭐야? 미분 방정식이 그럴 때 사용된다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정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됐어? 미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미분을 배우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바로 그 다음 단원이 뭐야? 12차 시간. 적, 적, 석분, 적분이고, 직업은 토목설계기사, 토목설계 기사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토목은 이제 그 도로를 건설하던가, 건설한다던가, 기찻길을 만든다던가, 이런 다리를 건설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토목 기술자라는 거예요. 토목 기술자. 반면에 우리가 건축가라고 하는 거는 빌딩, 건물 이런 걸 만든 사람들 우리가 건축가라고 그러고 토목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리, 도로, 철도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이제 토목 기술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119쪽 적분이라 해가지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적분을 기억하고 있는가? 적분은 미분과 함께 배운다. 미분과 적분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다. 간단히 말하면 미분은 어떤 순간의 변화에 주목하는 조작, 적분은 어떤 순간의 변화를 축적해 전체의 결과를 보는 조작이다. 그래서 아까 미분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어떻게 될 건가. 그 시점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주변 값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적분은 어떤 순간의 변화를 추적해서 그 전부, 그래서 적분이라는 거, 쌓을 적자를 그 넣는 것 같아. 축적해서 전체 결과를
보는 게 적분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미분은 어느 순간에 속도를 알 수 있지만 적분은 밑에 셋째 줄 적분은 뭘 할 수 있대? 주행거리. 주행거리. 주행거리를 구할 수 있다. 자동차가 매번 속도가 달라지지만 변화하면 달리지만 그 순간순간을 쌓아서 전체를 계산한 것이 주행거리고 그것들이 이제 적분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쪽 봐봐. 120쪽에서 만약에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만 달린다면 계산이 아주 편해져. 왼쪽 그 선분처럼. 근데 실제로는 아까처럼 빨리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뭐 서서히 달리기도 하고 오른쪽 그래프처럼 된다는 거야. 음, 근데 오른쪽 그래프처럼 되면 왼쪽 거는 우리가 구하기가 쉽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 근데 오른쪽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면적을 구해라. 했을 때 그 면적을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럴 때 이 120쪽 보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120쪽 아래 부분 그 그래프에서 S 보여? 파란색 색깔 칠해져 있는 거. 그 S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그 S를 구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낸 게 121쪽이야. 어떻게 했어? 그 S를 구하기 위해서. 잘게 쪼개잖아, 지금. 네. 흰 직사각형을 잘게 막 쪼개잖아. 이거의 총합을 구하는 구하면 이게 구해진다는 거야. S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를 공식화한 게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적분. 적분이라는 거야, 적분. 됐어? 아까 미분은 어느 특정한 지점의 어떤 속도를 구한다면 적분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변화의 그런 부분들을 구하는 것들이 적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도형의 넓이나 지구의 넓이 등을 구할 때 이럴 때 적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적분을 잘 알아야 뭐 토목 건축 뭐 이런 토목 설계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교시는 3교시는 약사. 약사라는 직업이 나와.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인수. 지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 이거 배우지 않았나? 지수는 학교에서? 네. 그래서 지수 130쪽에 지수가 뭐야? 이수는 위에 있는 우리가 2의 3제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의 3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2를 세 번 곱하는 거를 간단하게 표시한 게 이제 지수지. 2의 3제곱. 그럴 때 이제 2를 밑이라고 그러고 세 번 곱한다. 몇 번 곱하냐를 이제 지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그 약이 들어왔을 때 혈중 농도 약 기운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점점 그 약효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 부분들을 어떻게 계산해 낼 수 있을 건가. 근데 그런 계산을 효과적으로 손쉽게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뭘 이용하는 거다? 지수를 활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은 미분이 됐던 적분이 됐던 지수가 되었던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우리가 뭔가 그 전에 계산하지 못했던 거를 더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또한 두 번째는 그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 계산을 좀 더 뭐하게 편하게 간단하게 해주는 거. 그게 결국은 수학의 여러 가지 제 분야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 공식을 알면 그 다음에 그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효과적으로 쉽게 할 수 있어. 뭘 잘 파악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 공식을 알기까지가 뭐해? 어렵지. 그 공식을 알고 이해하기까지가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수학을 중간에서 이제 그만둬 버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교시는 14교시도 누구? 직업은 과학자. 과학자가 나오고 과학자. 여기도 나오는 수학은 뭐? 지- 지수가 지수.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기서 특히 이제 요즘에 기후위기, 환경위기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촉매제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뭐야 매연 이런 것들을 줄일 거냐라는 어떤 그런 화학 반응을 조사할 때 역시 그런 지수를
활용해서 그 값을 손쉽게 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교시 천문학자로 천문학자하고 로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로그는 뭐와 관련이 깊다? 아니, 지수? 지수하고 관련이 아주 깊다. 그래서 148쪽에 그 중간에 그림 나오지. 음, A의 M 제곱은 대문자 M 보여? 네, 이거가 뭐야? 지수야, 로그, 지수. 지수, 이게 지수야. 근데 요거와 관련되어서 뭐야? 로그는 이 위에 있던 그 지수에서 그 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 그다음에 및 A하고 아까 이제 값 대문자 M 요 관계에서 지수하고 로그가 어떤 관계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수나 로그가 어떻게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수나 로그 같은 것들이 우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커지면 계산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로그를 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들의 계산 값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계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교시 뭐 나와? 벡터, 아니, 아, 뭐래, 그, 수학은 벡터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벡터가 뭔지 선생님도 몰랐어. 전혀 이렇게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벡터가 뭐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을 알게 되었는데 156쪽 벡터는 뭐래? 그, 크기를, 방향과 크기가 있는 방향과 크기가 있는 힘, 양 이걸 보고 이제 벡터라고 그러는데 여기 150쪽에 예를 이렇게 잘 드러났어. 귤이 세 개다. 그럼 한 개, 두 개, 세 개 뭐만 있다는 거야? 크기만 있다. 크기만. 근데 이쪽 150쪽에 오른쪽에는 뭐라고 돼 있어? 북쪽으로 3km를 간다. 라고 할 때 3이라는 그 숫자가 있잖아. 크기가 있잖아. 얼마큼 간다? 3km를 간다. 근데 3km만 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조건이 하나 더 붙었다는 거야. 뭐? 북쪽으로. 음, 북쪽으로 하면 방향 플러스 3km 간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는 거. 방향과 크기를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는 게 그게 뭐다? 벡터, 벡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쌤이 근데 여기 읽으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여기야. 162쪽. 162쪽에 제일 위에 있는 그림 보여? 네, 쌤이 이 부분 보고 이것 때문에 쌤이 이 책 읽으면서 여기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어. 여기 지금 벡터의 그림 해가지고 벡터의 개념 해갖고 왼쪽은 윤곽선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문자고 어, 이 상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의 문자는 윤곽선화가 된 상태래.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야 되잖아. 달라? 너네들 뭐가 다른 거야? 좀 알려줘봐. 선생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가 다른 거야, 지금? 여기 벡터의 개념이라고 써 있는 거 있지? 네,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달라? 너네가 보기? 조금, 뭔가 오른쪽이 더 지저분해요. 네, 오른쪽이 좀 지저분해? 네, 너네 뭐야, 그게? 조금, 그렇구나. 선생님이 문제가 있나, 그러면? 쌤 이게 너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갖고 쌤이 찾아봤어. 그래서 문자 윤곽선 만들기에서 실제로 이제 한글 프로그램 같은데 윤곽선 만들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이게 길을 만약에 이걸 이렇게 우리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윤곽선화를 시키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방향까지도 이게 양과 방향이라는 어떤 그런 값까지도 같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은 여기 이 160쪽 이 그림만 보고서는 두 개 보고서 이게 뭐가 달라진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무척 힘들었던. 그래서 이거 동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 뭐 이렇게 뭐 그림 뭐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이러는 거? 네, 그거의 그 밑바탕에 그리고 뭐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야.
벡터. 벡터가 숨어 있다는 거지. 그 어, 벡터가 숨어 있어서 이런 그 뭐 이렇게 전자 안에서 뭐 이렇게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이 다요 벡터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렇게 뭐야 컴퓨터나 이런 그 노트북 이런 데에서 이렇게 구현 가능하다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 같은 걸 만들 때도 결국은 요 벡터의 원리가 그 적용되어서 뭐 이렇게 뭐 포를 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화면으로 이렇게 구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런 벡터의 원리가 입각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7교시도 똑같은 거 나오지. 벡터에도 나오는데 이번엔 누구? 이상예보. 기상 예보사가 나와가지고 그 팩터에 대해서 역시 이제 그 날씨를 결정짓는 조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171쪽 봐볼까? 171쪽에 보면 상공 높은 곳의 바람과 땅 부근의 바람이 상공의 바람은 그 영향을 받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의 영향도 받지만 뭐의 영향도 받는다는 거야.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왼쪽 상공의 바람 171쪽 상단 왼쪽의 그림에 음, 세 가지 나오잖아. 화살표 이렇게 돼 있고 171쪽 기압 170 경도력, 기압 경도력 그 다음에 코리올리 힘, 코리일림 그 다음에 바람. 바람 요 세 가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압 경도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기압이 우리가 보통 높은 곳에서 뭐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공기는 그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압이 높은 곳이 아래고 기압이 낮은 곳이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코리올리의 힘은 우리 그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그 회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뭐야 다르게 보이는 도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부분에 이제 코리올리 힘이 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 요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계산이 돼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 이게 바람이라는 것도 그 세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동쪽으로 부느냐, 뭐 북쪽으로 부느냐, 이게 방향이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도 결국은 뭐가 있어야 계산이 된다는 거야? 음, 팩터. 벡터. 팩터가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8교시는 요거 알교시. 마케팅 구성원 마케팅 행렬. 구성원과 우리가 이제 행렬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 행렬을 통해서 그 어떤 제품이 어떻게 더 잘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취직하게 되면 이제 이런 마케팅 분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182쪽에 요런 것들을 통해서 분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 어떤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책은 상당히 그 여러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그 직업과 연결된 수학 지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것들이 이제 이 책의 아이디어고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수학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또는 여러 직업에 많은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니 수학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 음, 근데 이 책을 읽은 동화가 수학이 더 힘들어졌어요. 더 무서워졌어요. 이러면 이 책 저자가 성공한 게 아닌데 동화 이거 어쩜 좋아? 아예 괜찮아요. 아직, 어? 아직 괜찮아? 어. 처음까지는 아니라.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안타까운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자꾸 이제 수학이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에서 점수를 잘 따는 어떤 그런 수학, 문제풀이를 잘해야 되는 수학 이게 아직도 우리 학교 교육의 이렇게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갖거나 그러기가 좀 이렇게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당장에 필요가 있어 막 그걸 한다면 제일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나중에 도움 될 거야 쓸모 있을 거야 그냥 지금 일단 배워도 무조건 문제 많이 풀어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책을 통해서 그나마 그 선생님들의 말씀이 그 허황된 말이 아니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정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된다 했을 때 수학을 알면 보다 더 쉽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현재 수학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여러분의 직업의 선택의 폭이 더 많이 이렇게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에 대한 시선들, 시각들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책? 미래과 과학 설명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그런 시기 요즘에 챗 GPT 때문에 그 요즘 로봇 같은 경우도 갑자기 막 이렇게 확 그 기술들이 진일보한 어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요책 세상을 바꿀 미래과학 설명서에서 결국은 현재 그런 그 과학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다음 주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동아야, 예주한테 또 한마디 해줘. 에이, 괜찮아요. 뭘 괜찮아요. 왜? 예주가 책 안 읽어보고 너한 책 읽으니까 네가 뭐 우월감이 느껴져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라는 거야? 에? 어? 괜찮아요 뜻이 뭐야, 예주야? 동아야. 안 해봐도 괜찮. 그러니까는 안 해와도 네가 돋보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지금.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지금 저도 전과가 좀 그게 있어서 동지애를 느껴? 아니 딱히 제가 뭐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자, 책 잘 구해서 미리미리 잘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